신혼집 사줬더니 아픈 엄마는 뒷전, 부자 처갓집 머슴이 된 아들. 엄만 명절 연휴에도 계속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석은 처가에서 보내고 주말에 병원으로 뵈러 가려고요. 뭐야? 너 이놈의 자식. 엄마 입원했다 소리 듣고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더니 명절도 지나고 오겠다는 거야? 엄마도 참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저도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뭘 또 이해해? 넌 왜 자꾸 엄마한테 이해해달라 소리만 하니? 처가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하면서 명절까지도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머슴짓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입원한 엄마 보러 병원 하루 오는 것도 힘들 만큼 그놈의 머슴짓이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야? 그럴 거면 평생 처가 자식 한다고 하고 그 집에서 살아라? 우리는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명절이고 생일이고 챙길 것도 없다. 알겠냐? 나쁜 놈의 자식! 올해만 60세. 회갑을 맞은 김태숙 씨는 22에 만난 남편과 연애 결혼했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남편 내조하고 하나뿐인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태숙 씨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자기 직업 갖고 사회생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태숙 씨에게는 전업주부의 삶이 충분히 보람 있는 삶이었기에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물론 태숙 씨 남편의 외벌이로 생활이 불가능했다면 태숙 씨도 밖에서 일을 해야 했을 테니 그러지 않고 원하던 대로 살림하며 남편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 수 있었던 이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까지 태숙 씨는 제일 신나게 살림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태숙 씨 손길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태숙 씨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 보살피며 도움을 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 챙겨 먹이며 부지런히 수험생 엄마로 아들 뒷바라지했었죠. 그런데 아들이 대학 가고 나니 태숙 씨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는구나 싶었고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을까마는 그래도 태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한테 무슨 권리 행사를 하려고 지극정성으로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자식이 다 커서 지 주장 갖고 지 인생 살려고 하는 것이니 인정하고 축복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식한테 집착하는 부모, 특히 아들한테 집착하는 엄마만큼 대책 없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태숙 씨는 스스로 절대 그런 엄마는 되지 말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챙기는 동안 다소 소홀했던 남편을 더 챙겨주려고 했답니다. 남편도 이제 나이가 있고 정 같지 않으니 더 챙겨줘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 챙기는 태숙 씨에게 태숙 씨 남편은 좋은 걸 왜 나만 먹으라고 하냐, 당신도 같이 먹자라고 말하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태숙 씨는 그래. 이렇게 내 생각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며 또 한 번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품 안의 자식이었던 아들을 아름답게 떠나보낼 준비를 해오던 태숙 씨에게 올 것이 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태숙 씨는 며느리감이 어떤 아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음식도 한 상 차렸습니다. 며느리감의 첫인상은 귀티가 난다는 거였습니다. 생김도 그랬고 입고 걸친 것들이 대충 봐도 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던 겁니다. 아들보다 4살이 어리다는 며느리감은 직장 생활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본디 여유가 있는 집에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며느리감이 확실히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며느리감이 태숙 씨 집에 인사를 오기 전에 태숙 씨 아들이 며느리감 친정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태숙 씨는 아들이 자기한테 그런 말도 없이 결혼할 여자친구 집에 인사까지 드리러 갔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서운했습니다. 어느 집에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뭐 그런 건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걸 태숙 씨 부부에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였습니다. 태숙 씨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놈은 통 그런 말을 부모한테 할 줄을 모른다며 웃으면서 아들 녀석을 한번 툭 치며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며느리감 친정에서 태숙 씨 아들을 성에 차지 않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태숙 씨는 아들이 며느리감 친정에 인사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그런 말들을 부모에게 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댔을 아들 생각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숙 씨는 아들이 애잔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쪽 집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숙 씨 아들이 뭐 특별히 내세울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닐지 몰라도 괜찮은 대학 나와 번듯한 중견 기업에 입사해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사위를 보고 싶어서 그러나 싶어 심정이 상한 겁니다. 게다가 태숙 씨 아들이 키도 크고 덩치가 좋은데 인물도 훤하니 어디 가면 다들 아들 인물 좋다 소리를 그렇게 하곤 했으니 태숙 씨는 아들을 내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귀한 내 아들을 처가 될 집에서 마땅찮아 한다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내 아들 자랑하면 꿀린 적 없던 태숙 씨는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 한다는 사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둘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신혼집이라도 제대로 해오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처가 될 집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컷 잘 먹은 저녁이 체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감 데려다 준다고 나가고 태숙 씨는 남편과 소파에 앉아 한숨만 몇 번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태숙 씨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집 해오면 결혼시키겠다니 그런 조건이나 갖다 붙이는 걸 보면 그놈의 집구석 돈은 많은지 몰라도 교양이나 품위는 없는 집구석이야. 그런 집구석에 아들 장가 보내서 될 일인가 싶어.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딴 취급을 받으면서 신혼집을 대령해요. 나도 그런 집이랑 사돈하기 싫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무슨 애들 혼사가 거래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되는 일이야. 게다가 그 집에서 우리 아들 싫다고 하는 이유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애들이 이제 나이가 고작 몇인데? 그런 애들 중에 그 부모가 바라는 재력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신혼집 배울 상황이 아니라는 거 빤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 대놓고 부모인 우리더러 애 장가 보내고 싶으면 집이라도 해서 보내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맞아. 이런 굴욕을 당하면 내 아들 그런 집에 보낼 이유가 없지. 아니, 절대 못 보내. 그렇게 태숙 씨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그런 집의 아들을 장가들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있으니 며느리감 데려다 주고 들어온 아들이 태숙 씨 부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에서 그러는 거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정민이가 외동딸인데 시집가서 고생할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집 딸만 외동딸이냐? 내 아들도 외아들이다. 이거 왜 이래? 겁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랑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집안 제대로 된 집안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집에 내 아들 나도 못 준단 말이야. 엄마, 그러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그게 장모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만 딱 떼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신혼집 해오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된 거고 실제 말씀을 그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지 않니?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자식 혼사에 그런 조건을 내건다는 게 상식 있는 집에서 할 짓이 아닌 거야. 더 말할 것 없다. 우린 결정했으니 내가 마음 정리하면 돼. 아버지, 정민이 정말 좋은 애예요. 앞으로 정민이보다 더 좋은 여자 못 만날 것 같아요.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정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너 내 아들 맞니? 세상에 어떻게 내 아들이 여자애 하나 때문에 걔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을 해? 이게 내 아들 얘기가 될 줄이야. 어머, 나 정말 못 살아. 엄마 이러시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민이 부모님이 저러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죽을 맛인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신혼집을 해오라니. 그건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야. 시작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하는 결혼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결혼이 될 수 있겠냐, 이놈아. 너야말로 생각을 좀 똑바로 해봐.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정민이랑 결혼할 거예요. 정민이랑 결혼하면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정민이 고생 안 시킬 자신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없으니 저도 너무 속상해요. 신혼집 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걱정 안 시키고 잘 살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도와주십사 빌면서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니 태숙 씨 부부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태숙 시내에서 신혼집을 해주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된 거죠. 아들 며느리가 며칠 신혼집 보러 다닌다고 하더니 계약하고 싶은 집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저가 코앞에 있는 집인 겁니다. 태숙 시내가 집을 해준다고 해서 태숙 시내 근처에 와서 살기를 바랐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가 코앞에서 살 거라고 하니 그건 또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는 아들 회사까지도 너무 먼데 출퇴근길 고달프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런 태숙 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행복하기만 한가 봅니다. 신혼집 계약하고 결혼할 생각에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 가득한 제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태숙 씨는 집이 텅 빈 것 같고 영 기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생각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할 때마다 처가에 있다며 길게 통화 못하니 지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는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처가 코앞에 살고 있으니 걸핏하면 거기 가서 밥도 먹고 그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가에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태숙 씨 집에는 한 번 다녀가는 건 고사하고 전화도 한 번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들놈한테 서운한 마음만 자꾸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없이는 못 산다 소리까지 하며 무릎 꿇는 아들 안쓰러워서 신혼집까지 해다 바치며 시킨 결혼인데 그렇게 시켜놓고도 늘 마음이 쓰이고 짠했던 아들놈인데 그런 태숙 씨 마음을 짐작도 못하는 아들은 처갓집 문턱 닳도록 드나들며 얼마나 사위 노릇을 잘하려고 애쓸지 태숙 씨는 그 생각에 또 아들놈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태숙 씨 생일이 다가오니 아들 며느리가 모처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좀 있으면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래, 엄마 생일은 그래도 용케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었니? 엄만 우리 아들 이제 영영 윤신의 사위로 성까지 바꾼 줄 알았지 뭐야? 에이, 엄마도 참 서운하셨어요? 이번 엄마 생신은 그냥 생신도 아니고 회갑인 거잖아요. 요즘 회갑이 뭐 별거야? 옛날처럼 잔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생일이나 똑같은 거지 뭐.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잔치는 안 하더라고 가족들 식사는 한번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족들이랄 게 뭐 있어? 우리 세 식구에다가 정민이까지 이제 네 식구 된 거지. 잔치도 아닌데 무슨 친척들까지 부르려고? 그럴 것 없다니까 그런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처가 장인 장모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자는 거예요.
정민이가 식당도 알아서 예약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숙 씨는 생일이라고 아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게 챙김을 받으니 그래도 기분이 좀 풀어지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사돈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갖는 게 태숙 씨는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결혼식 날 보긴 했지만 상견례 이후로 사돈들이랑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니 태숙 씨는 입고 나갈 옷 고르는 것부터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안사돈이 또 얼마나 치렁치렁 차려입고 나오려는지 생각하면 태숙 씨도 좀 꾸미고 나가야 할 것 같았던 거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나갔는데 안사돈은 태숙 씨 생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주인공인 것처럼 한껏 힘을 주고 나온 겁니다. 사돈댁도 태숙 씨네 집안 형편이나 또 성향 같은 것을 모르지 않을 테니 그저 좀 적당히 두르고 나와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배려는커녕 있는 대로 잔뜩 치장을 하고 나온 걸 보니 태숙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딱 보니 샵 가서 메이크업이며 헤어까지 다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뭐 하고 사는 게 다르니 어쩌겠나. 저걸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지 하며 겨우 마음 다독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그 자리는 태숙 씨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니 태숙 씨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안사돈이 태숙 씨 아들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태숙 씨 생일이라고 태숙 씨 아들 칭찬을 하며 태숙 씨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건 줄 알았지 뭡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딱히 그런 소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사돈, 세상에 우리 정서방이 다니는 회사가 그 유명한 럭셔리 힐링 리조트 사업도 하는 회사더군요. 제가 그 리조트를 엄청 좋아하는데 정서방 회사가 운영하는 곳인 건 몰랐지 뭐예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힐링 리조트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꽤 유명한 곳인 모양이죠? 안사돈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럼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 친구들도 다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서방이 글쎄 제 생일에 그 리조트에서 제일 좋은 방을 잡아 제 친구들이랑 놀다 오라고 한 거 있죠? 정서방이 참 마음 쓰는 게 남다르고 기특해요. 안사돈이 아는 척을 하기에 태숙 씨는 적당히 대꾸를 했을 뿐이지만 그 리조트가 좋다는 건 태숙 씨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좋다는 말만 들었지 아들놈이 태숙 씨한테는 일반 객실 숙박권 한 번 갖다 준 적 없었던 거죠. 1년에 몇 장 숙박권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중 한 장이 태숙 씨 차지가 된 적이 없었던 게 못내 서운하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객실도 아니고 제일 좋은 객실이면 직원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꽤 큰 돈이 들었을 게 분명한 겁니다. 거기다 장모 친구들까지 같이 가라고 해줬다니 태숙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참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정서방이 오가는 길에 저랑 제 친구들까지 다 태우고 운전까지 해준 거예요. 제 친구들이 너더라 사위 잘 봤다고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어깨 좀 으쓱했었네요. 장모님 생일이라고 마음을 많이 썼던 모양이네요. 네, 좋으셨겠어요.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처음에 정서방을 좀 마뜩찮아 했던 것도 있었지만 하는 걸 지켜보니 애들 결혼 잘 시킨 것 같아요. 태숙 씨는 아들놈이 장모한테 해준 것들을 들으며 속으로 나도 안사돈이 부럽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은 그걸 지금 태숙 씨한테 아들 칭찬이라도 하고 있는 거라는데 태숙 씨는 아무리 들어도 안사돈이 태숙 씨 속을 긁는 걸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싼 요리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었고 그날 태숙 씨 아들이 태숙 씨 부부 배웅하고 있을 때 태숙 씨는 아들을 붙잡고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하니? 뭐, 그 리조트에서 제일 비싼 방? 세상에 그런 방은 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엄마답지 않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할인 혜택 많이 받고 해드린 거예요. 너 너희 장모한테 그렇게 해다 바치면서 엄마 생각은 안 나디? 아무렇지도 않았어? 엄마한테는 내가 또 두고 잘하면 되잖아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이러게 생겼어? 멀쩡한 내 아들 괜히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타박하면서 신혼집까지 대령하라더니 그거 다 받아먹고 이젠 내 아들 어디까지 부려먹을 작정으로 저러는 거라니? 엄마도 참 부려먹다뇨. 그리고 그걸로 아직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나는 다 잊고 사는데요. 하이고, 안 사돈 뭘 할 것도 아니지. 아들놈 이게 문제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니?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처가가 부자라 웬만한 걸로는 성에 차하지도 않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돈도 돈이지만 마음 쓰는 걸 보여야겠다 싶은 것뿐이에요. 태숙 씨는 그럼 엄마는 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러니 먹은 게 체하지 않고 버텼겠냐 말입니다. 태숙 씨는 그날 그 비싼 회갑상을 받아먹고 집에 와서 이틀이나 소화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생일의 기분만 잡친 태숙 씨는 추석에 아들 며느리가 오면 그날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 며느리 얼굴이라도 좀 실컷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생전 얼굴은커녕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운 아들이니 그날만큼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밥도 먹이고 사는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추석에 먹을 음식 장 보러 가다가 그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 뭡니까. 계단에서 주르륵 미끄러져서 다리를 접질렸는데 발보다도 놀란 심장이 더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주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숙 씨는 그런 경험을 한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 것인지 놀란 심장 추스르느라 다리는 멀쩡한 줄 알고 천천히 일어나려는데 아이고 발도 예산 일이 아닌 겁니다. 태숙 씨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아이고 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태숙 씨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줘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검사를 했더니 뼈에 금이 갔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서 달려온 남편도 조심 좀 하지 그랬냐며 걱정 어린 타박을 늘어놨습니다. 남편도 걱정하고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기에 그러기로 했는데 추석 앞두고 설렜던 태숙 씨는 뼈에 금이 간 것보다 추석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어 아들에게 맛있는 것 하나 제대로 못 해주게 생긴 게 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안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 다리를 다쳐 입원까지 했다고 말했는데 아들은 전화로만 태숙 씨 걱정을 좀 하더니 한번 와보지를 않는 겁니다. 입원했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가 바로 달려올 줄 알았던 태숙 씨는 서운했지만 곧 추석 명절이니 그때 오려나 보다 싶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들놈 전화가 온 걸 보고 태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들. 추석 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니. 할 수 없이 병원에서 보게 생겼지 뭐야. 엄마 그렇잖아도 추석 때 찾아뵙는 문제로 전화 드린 거예요. 그래, 알아. 언제 올 거야? 추석 당일에 올 거니? 그게요, 엄마. 엄마 명절 연휴에도 계속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석은 처가에서 보내고 그 다음 주말에 병원으로 뵈러 가려고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태숙 씨는 아들에게 그 소리까지 듣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너 이놈의 자식. 엄마 입원했다 소리 듣고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더니 명절도 지나고 오겠다는 거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연휴 앞두고 회사가 일이 많았어요. 매일 야근하느라 가볼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냐고. 마음만 있었어 봐. 너희 회사랑 여기가 그리 먼 것도 아니고 왜 못 와보겠니? 엄마도 참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저도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뭘 또 이해해? 넌 왜 자꾸 엄마한테 이해해달라 소리만 하니? 처가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하면서 명절까지도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머슴짓이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입원한 엄마 보러 병원 하루 오는 것도 힘들 만큼 그놈의 머슴짓이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야? 태숙 씨는 그렇게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또 변명의 소리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태숙 씨는 이제 그런 말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무의미한 소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딴 소리라면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향해 성질을 내면서 그동안 참고 누르기만 했던 감정들까지 함께 분출한 탓인지 그렇게 시작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오니 태숙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태숙 씨 남편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으니 남편 없을 때 실컷 울자는 생각에 목 놓아 울면서 쌓여있던 감정들을 풀어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끝낸 태숙 씨 남편이 돌아와 울고 있는 태숙 씨를 보게 된 겁니다. 당신 왜 울고 있어? 왜 그러냐고 남편이 물으니 태숙 씨는 더 서러워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숙 씨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네, 아버지, 엄마한테 말씀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너는 그딴 말을 하고도 내 엄마 속이 멀쩡할 것 같더냐? 그럴 거면 평생 처가 자식 한다고 하고 그 집에서 살아라. 우리는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명절이고 생일이고 챙길 것도 없다. 알겠냐? 나쁜 놈의 자식. 남편은 그렇게 호통치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태숙 씨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는데 태숙 씨 아들은 아마 더 할 겁니다. 태숙 씨 남편이 좀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숙 씨 아들도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전화를 줄기차게 해대는데 남편도 태숙 씨도 그런 아들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가 차례대로 죄송하다는 문자를 그제야 보내오는 겁니다. 추석 연휴가 될 때까지도 아들 전화를 받지 않았던 태숙 씨였는데 연휴 시작하는 날 아침 일찍 아들이 전화를 했길래 그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민이랑 동네에 왔어요. 엄마 입원한 병원도 동네에 있는 거라고 하셨죠? 어느 병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엄마 뵈러 갈게요. 이제야 애미 입원한 병원이 궁금하냐? 부모가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걱정이 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엄마 안 찾아뵙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오겠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명절에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어딘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너 같은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엄마고 아버지고 간에 챙길 필요도 없고 내가 입원한 병원이 어딘지도 알 것 없다. 동네까지 다 왔는데요. 엄마, 그러시지 마시고 병원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네. 글쎄 그럴 일 없다고 하잖아. 이 소리마저도 너한테는 하찮게 들리니? 그럴 것 없다는데 왜 자꾸 이래? 엄마가 그렇게 병원을 안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집에 들어가 있을 테니 마음 바뀌시면 알려주세요. 아들놈은 지가 아무리 해도 태숙 씨가 병원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 며느리 데리고 집에 들어가 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태숙 씨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말했죠. 거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들어간다 만다 하는 거냐? 응, 거긴 내 집이야. 내 아버지랑 나랑 우리 둘이 사는 우리 집이라고. 내가 뭔데 내 멋대로 거길 들어가 있겠다는 거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태숙 씨가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태숙 씨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라. 현관 도락부터 바꾸던지
아예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어. 여보, 당신 얼른 퇴원해서 집부터 보러 다녀야 할 판이야. 남편은 그렇게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태숙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숙 씨와 남편이 번갈아 가며 큰 소리를 지른 후에야 태숙 씨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국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태숙 씨 동네 어디서 한참을 그러고 기다리면서 문자를 보내더니 그러다 돌아간 것 같았죠. 태숙 씨는 앞으로도 그런 아들을 쉽게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지만 태숙 씨는 이번 경험으로 그것이 자신만의 짝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부모 사랑이 내리 사랑, 외사랑이라고 해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한정없이 줄 수 있는 사랑도 아닌 겁니다. 태숙 씨는 어디선가 그런 사랑의 마음에도 총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마다 베풀 수 있는 정해진 용량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태숙 씨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뭐 그럴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아들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고 병원에 누워서 그 말을 떠올린 겁니다. 어쩌면 태숙 씨는 그 정해진 사랑의 총량을 너무 일찍 소진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아들 어렸을 적부터 너무 빨리 다 써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부모가 목 빠지게 기다리며 얼굴 한 번, 목소리 한 번에 아쉬운 소리 할 때는 부모 귀한 줄도 모르던 놈이 부모가 다 내려놓고 손을 놓아버리니 그제야 허겁지겁 달려오는 꼴인 겁니다. 태숙 씨는 그렇게 달려오는 자식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전 가야 그러지 않던 부모가 이렇게 나오니 제 딴에는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일어나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부모를 향한 효심도 아닐 뿐더러 태숙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의 마음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겠지만 태숙 씨도 아들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풀어질지는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라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아들을 향한 태숙 씨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거나 또 완전히 닳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태숙 씨도 모르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 태숙 씨의 마음을 돌려놓길 바라는 마음입니다.